제시한 부분들은 종합대책을 좀 수립하자. 예방홍보 사업을 직접적으로 다 수행하고 있다면 민간기관들이 수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트랙도 추가적으로 좀 만들자. 조기 개입이 단계 초보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공식적으로 조기 개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즉 대학생이라든지 사행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기 개입이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사행사업 건전화 지표에 사행사업장에서 도박중독 위험자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화 지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지표를 보면 강원랜드에서 1년에 30명을 의뢰를 하면 100점을 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해서 전체적으로 제한되는 세부 사업들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서비스 기반과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 하나하나를 간단히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도박중독 예방 결국 도박중독 예방 관리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대책, 도박중독 예방 치유만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실행 계획이 동반된, 액션 플랜이 동반된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도박중독자가 몇 명이고 5년 동안 이 중에 몇 프로가 어떤 서비스를 갖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수치만큼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수행을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차 종합 대책 기간 안에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은 이건 이제 뉴질랜드의 국가 종합대책 수립의 예시인데요. 이런 공중보건학적 모델에 근거해서 11가지 사업 꼭지와 지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확대해서 치료재활,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박중독관리센터 기능과 인력의 규모를 좀 크게 강화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 개선을 위한 중독 실태 조사가 신설돼야 된다. 현재 사행산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행산업 실태 조사인지 도박 중독과 관련된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각 문제 수준별로 주무기간이 결정되고 전략이 수립이 되어서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레벨별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방 홍보 사업의 추진 체계가 개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예를 들면 1수준 조기 개입, 2수준 상담 치유, 3수준 전문 치료, 4수준 재활 서비스에서 각각 기관들을 배치하되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배치.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그 문제성 도박자, 병적 도박자 이전 단계의 문제성 도박자에 대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스포트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아마 도박중독관리센터의 신뢰자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어디서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어디서 메디슨에서 서브스턴스에 적용하는 것들을 도박중독자에 적용해서 많은 주에서 이 모델에 근거해서 얼리 인터벤션부터 인텐시브 케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거는 아웃페션트, 인텐시브 아웃페션트, 레지던셜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분류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티어 1, 2, 3, 4라고 해서 영국은 사실은 이게 1차 조합에서 영국은 이제 스텝 케어 모델이라고 해서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일단 1차에서 그물로 걸릅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래서 마지막 티어 4에서는 레지던셜 트리트먼트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소와 관련된 겁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유하고 감시해야 되는 부처가 어디죠? 사감입니까? 경찰청인가요? 방통인가요?
경찰청인가요? 제가 교육부인가요? 여가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처가 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서 정치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부처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지역 단위에서는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걸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청소년의 건강이나 정신건강, 행동건강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네 돈 좀 더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청소년 도박 예방도 포함시켜. 이런 식의 모델들이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윗선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협의체, 그리고 아래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도박중독 예방협의체, 과거에 뭐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협력체 망사업 이런 것들이 여가부나 이런 것들 시행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형, 지역에 다양한 청소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펀딩식으로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씩 하게 해주면 그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를 걱정하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이 도박 중독 청소년들하고 연대하고 옹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단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것들도 함께 추진해야 될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거 기반 서비스 기반 축적을 위해서 연구 개발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지금 이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제안하신 각종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셔야 할 우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황현탁 원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하시죠. 네. 저희 토론 시간에 우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해서도 달콤하면서 살벌하게 이렇게 격려와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감위 위원이신 윤명수 위원님께서 오늘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항상 모든 예산의 지표입니다. 국방 예산이 40조였어요. 2016년에. 근데 이게 84조예요. 그 말은 국방 예산을 뛰어넘는, 국가의 안위를 뛰어넘을 수준으로 불법 도박이 횡행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 또 회복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관련해서 여기서 반드시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혜국 교수님께서도 이 다 각각의 수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1, 2차 중독 예방 치유 사업이 아무리 각각이 이루어졌지만 10년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공이니까 새로운 거 뜨면 저도 소셜 그래프 이런 거 가서 해보거든요. 아, 이거 좀 어느 정도 사행성이 있는지 들어가서 해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도가 생물체의 진화 속도를 증가해서 거의 AI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도박을 많이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방사업은 국가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도박은 건전하게 행위를 하는 사람, 청년들은. 근데 이게 이제 청년 실업률하고 맞물리면서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지면서 청년들 그 온라인 불법 도박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하되, 제가 또 싫어하는 게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협의체가 아니라 과연 TF를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인가. 한국은 협의체 모임은 회의하다 끝나요. 그리고 아무 결과 안 나옵니다. 돈 낭비예요. 이번에 교육 대입제도 개혁 20억 쓰고 결국 원점으로 간 거 보셨잖아요. 어제 발표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청년 도박 어떻게 갈 것인가, 온라인 불법 도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싶은 게, 가족들을 좀 제발 서비스 좀 제공을 좀 해달라.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것도 가족이에요.
근데 무한대로 이게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자꾸 개인 책임주의, 도덕적인 그런 입장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도박을 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야라는 식의 이런 접근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익성을 평가해서 이 돈을 거두어들인 돈을 기금 사용 신청 제도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배분을 해줘요.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지금 가져와 있는 모델의 상당 부분이 영국식 모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박센터가 했던 모델이 초창기에 했던 게 처음에는 미국 거를 많이 갖고 와서 연구하다가 호주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연구하다가 호주, 영국이 진행하고 있는 영국식 모델을 많이 따랐다는 점에서 아주 가장 최근에 영국이 이런 식으로 사행산업에서 더 이상 합법적인 사행산업만으로 가는 것은 불가하다면 불법적인 사행산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전환시킨다든가 관리 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거두어 들여서 기금 사용 제도에 따라 정책에 따라 이걸 배분을, 사업 배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예방 치유 사업에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제시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국 교수님 발제에 대한 토론이면서 동시에 저희 사감이랑 또 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한 질책과 재원으로서는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가지고 3차 계획 수립할 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명지대학교 이은경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명지대학교의 이은경입니다. 제 자료는 41쪽에 제시되어 있고요. 토론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중에 도박 중독 문제와 발생, 폐해, 최소화 영역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해국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구나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미 6쪽에 보시면 첫 번째 저희 사감위가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거버넌스, 정부 부처가 모인 협의체 위주의 거버넌스로 되어 있고요. 이 사감위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1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이미 한국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 2차 한계에서도 계속 지적되었지만 이런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까 이해국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첫 번째 모델이 공중보건학적 모델을 적용하셨는데 실제 아까 말씀 중에서는 이 지금의 공중보건학적 모델이 뭔가 좀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액션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혹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공중보건학적 모델은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가 그리고 개인 가족을 다 포함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사감위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면 저는 이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추진되어 있고 협의체가 있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번 가로 쓴 동그라미에 보시면 범부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미 의무 교육화해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왜 사감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버넌스의 체계가 종합대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사감이라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한계라거나 혹은 지위의 한계 그리고 부처의 어떤 거버넌스를 이뤄내는 어떤 주도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포함된다면 3차 기본계획이 좀 더 어떤 의미를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예방 홍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예방이 보다 많은 대상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제 중독과 관련해서는 예방 사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예로는 그냥 예방을 민간 참여형 시도로 바꾼다거나 혹은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을 투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 예방 교육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그 교육들은 의무 예방 교육으로 공공기관과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작된 미투 사건으로 아시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폭력 예방 교육은 이미 공공기관과 초중등 교육기관 그리고 고용기관에서 모두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실시 그 실시시로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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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시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기관장이 어떠한 그 처벌을 받는 것들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교육의 일부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용복지공단을 통해서 그 고용기관에서는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벌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사업을 민간 참여형이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이라는 게 아까 윤명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가 책임주의라고 본다면 의무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어떤 법적인 기반의 마련이나 혹은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정신과 의사시기 때문에 중증 치료적 개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조기 개입에 대한 치료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에 썼지만 도박 중독과 관련돼서 사감위와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이미 1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한국형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 후로 매년 연구 보고서들이 축적되었고 연구조사와 실태조사들이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것을 새롭게 작성하기에는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혹은 보고되었던 연구 보고서를 좀 종합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한국형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한국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모든 근거가 외국 문헌을 지금 모델을 차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형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는 이제 청소년 전문가니까 청소년들을 많이 보면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도박과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는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 위주의 어떤 문화를 빼놓고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형에 대한 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분명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맞춤형 서비스의 수준별 개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고요. 특히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저도 한 15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증의 치료적 개입이 전체 서비스의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중증 서비스의 어떤 의료적 개입을 가지고 병리적인 입장에서 이 수준별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도박 중독을 문화적인 맥락이라든가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수준이 조기 개입인데 2수준이나 3수준은 사실 상담의 종류나 치유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맞춤형 서비스의 수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독 치료는 사실 한 가지 치료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모델들이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재활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숙형 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법무부의 보호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소자들의 어떤
그 상담센터, 기숙형 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그 정서행동 아이들을 위한 국립청소년 디딤센터와 같은 재활시설, 또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 범부처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사감위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종합 계획들,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종합 계획으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두 번째 민간 참여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청소년들은 사실 지나가는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캠페인이라든가 다양한 홍보라든가 교육 콘텐츠라든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거와 관련된 거버넌스로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그 인터넷 중독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4년도부터 문광부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센터로 각각의 게임 과몰입 상담사 파견 사업들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다른 부처의 아동 청소년의 어떤 그 기관들을 통해서 약간의 사업비 지원과 이런 것들을 범부처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논의가 되었다면 좀 더 분명한 종합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이제 사감위에 이게 부여하는 방안에 사회인보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치유 재활 서비스의 한국형 모델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박문제관리센터랑 같이 별도의 주제로 삼아서 이 별도의 세미나를 연구 내지 세미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을지대학교 김영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의 김영호입니다. 제 원고는 47페이지부터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이 발표자의 원고 목차에 따라서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감위라는 표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표현하는 것이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약어로 한도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약어를 쓴 거라면 이거는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감위 예방치유 사업이 전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예방치유 사업이 중요한가? 아니면 불법 도박에 대한 감시 감독? 아니면 건전한 사행산업의 발전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사감위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 1조의 첫 번째 구절에 사행산업 부작용의 최소화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이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어떤 방향성, 역장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진 세력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한편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와 관련된 저항의 관점에서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지만 사실은 이 방향성이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감위법 입법의 배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방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이후에 경주류 도박장의 장애 발견수가 증가하고 가운데는 카지노가 설립이 되고 2006년 바다 이야기 사건 등 여러 가지 도박 문제의 발생에 따라서 예방 치유가 필요해서 사행산업 건전 발전 계획 더 나아가서 사감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한편 다른 측면에서 사행산업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와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해외 카지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요건 하에서 사행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사감입법 입법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어떤 저항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그 사감위의 설립 목적을 앞서 사감입법 1조에서 언급한 세 가지가 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가 예방치유와 연결된다면 사행산업 발전은 사행산업의 여가 레저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방향성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결국 1, 2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하는 관점도 이 두 가지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추진력과 저항력의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1, 2차 종합대책의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도박에 대해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감입법의 기본 원리를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그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의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행산업의 양적 팽창이 과연 1, 2차 종합대책의 결과를 평가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에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사행산업의 증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행산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카지노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경마는 정체 상태, 경유와 경정은 약간 퇴보하는 상태, 그리고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은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 도박에 비해 예외적 허용이 되는 공익적 목적으로 만약에 허가되고 시행되었다면 매출 규모와 수익도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합리적인 평가를 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표 2에서 토론자는 다시 한번 한계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3년 8월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설치 이후에 14개 지역센터가 설치되었고요. 17년부터는 치료 서비스 이용률이 1.3%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그 보고서에 따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지역센터가 목표로 하는 문제성 도박자 서비스 전달을 2%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약 24개 지역센터 설치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이 어떤 그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있어서의 객관적 평가 잣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어떤 이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14개 센터 중에서 11개 센터의 민간 위탁센터의 한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도 경기북부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런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센터들이 민간 위탁센터의 모습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영센터로 갈 것인가 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49페이지에서요.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께서들 말씀해 주셨던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2013년에 도박중독 예방치유 분담금이 신설이 되었고 17년에 208억 원의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프라의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방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확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 순매출액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이 사행산업 순매출액 대비 1.5%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다양한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순매출액의 0.35% 기준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자체가 사실 적은데 매년 부담금에서 약 20에서 30%를 감면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행 산업장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20에서 30%를 감면하고 있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담금 총액이 264억인데 그 중에서 75억 원을 감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건전성 평가의 내용을 굳이
예방치유 부담금의 감면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다른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자체와 함께 일을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위생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보건과, 어떤 곳에는 사회복지과가 이 도박 중독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지자체의 관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도 앞으로 지자체가 이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 세 번째로 그 헬프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소유자 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앞서 토론자들 그리고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중독 상담의 질적 표준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아래편에 있는 그 인식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결국 세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도출할 수 있는 도박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치유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금연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일반 시민들은 그 금연 사업과 관련된 광고 카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질병이고 금연은 치료다라는 개념을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올해 YTN과 함께 그 도박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라는 카피를 제공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명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게 과연 이 개념, 질병 개념으로서의 도박 중독 문제가 정확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제시된 게 맞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 홍보 사업에서의 어떤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50페이지예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대책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민의 여가 레저 문화 정착이라고 이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제가 과연 사행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도박문제 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거친 명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종합대책의 비전만 본다면 자칫 사감위가 사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감위법 제1조 설치 목적에서 사행산업 통합감독의 설치는 첫 번째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그리고 세 번째로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레저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홈페이지에는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미션을 도박 폐해 안전망을 구축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이 명제를 공유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4가지에 대해서 토론자가 몇 가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박 중독 예방 관리 사업 기반 안정화와 확대 사업에 있어서 먼저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현재 우리 정부, 공공인 정부와 또는 민간 조직이 어디가 더 전문성과 사업 효과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도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위에 있는 어떤 정부 조직이나 또는 민간 조직이 사실상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치 이전부터 이미 그 사감위 안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형태의 중독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이미 연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의 어떤 연구 결과물들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런 그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의 안정화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시각보다는 도박문제관리센터 내부의 시각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내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그 국가 단위 건강조사 체계의 도박 중독 내용을 반영한다는 그 발제자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도박 문제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사와 사회지표 개발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기존에 해왔던 연구개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그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신 연구개발비 확대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민 그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이
다양한 어떤 사회적 지표로 제공될 때 그것이 연구 자료로도 제공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박중독 예방홍보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예방과 치유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굉장히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중앙집중적인 예방 홍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에서 예방 사업을 총괄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센터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좀 더 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현재 지역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예방 사업의 노하우가 좀 더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어떤 정책 또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맞춤형 치유재활 서비스 제공 체계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의 맞춤형 치유 서비스에 대한 제공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사실 이미 그 사례관리 매뉴얼을 통해서 그 사례 발견 및 사전 조치, 정규 치료의 4가지 범주, 사후 관리 등의 치료 과정을 표준화해서 이미 매뉴얼화돼서 각 지역센터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어떤 사례 관리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그 사례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더 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그 중증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도입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조기 개입 서비스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센터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1단계 단기 개입 매뉴얼을 확대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중독치유에 있어서 중증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전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도박 중독을 하나의 질병 모델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 경기북부센터 운영위원장으로 개입하고 있는 장면을 지켜봤을 때는 그 지역센터의 전문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역센터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이용 서비스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즉 이용자의 특성이지 서비스 체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역센터 이용자들이 그들의 어떤 욕구와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그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실 다른 청소년 문제들과 이 퍼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제가 사실 그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2006년에 그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체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청소년 문제의 대응 체계가 청소년 도박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 확보와 교육당국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금연사업의 2017년 사업 예산이 1,470억 정도의 사업을 전국의 금연사업 예산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그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금연사업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예산 규모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어떤 예산 확보와 그리고 조직 인력에 대한 어떤 확보들이 결국은 이런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어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관련된 그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으로서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의 예방치유 사업이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우 교수님 그 토론에서도 역시 저희 사감위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6페이지 그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비전 체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림은 단순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 연구진과 더불어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을 보시면은 저희 사감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첫째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둘째는 불법 사행 산업을 근절한다. 그리고 셋째는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 일을 하려고 저희 사가미가 이제 존재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해냈을 경우에 그런 어떤 이상향이 펼쳐지냐, 그 이상향이 바로 사행 산업을 건전한 여가와 레저로서 즐기고 도박 중독자가 없고 따라서 그걸 불법 도박도 없는 이런 이상향을 저희가 비전으로 그려낸 겁니다. 이게 표현은 단순한데, 그래서 이 미션 세 개 사이에 이게 우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47페이지로 오시면은 47페이지 질문 1에 대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은 도박에 대해서 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그 기본 원리를 지금까지는 지켜왔습니다. 이게 이제 GDP의 0.54% 내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이렇게 이 부침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GDP의 0.54% 내에서 합법 사행 산업은 이렇게 규제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동안 했던 그 예방 치유 사업이 잘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윤명수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감이나 우리 도박문제관리센터나 이 양적인 지표는 좀 제시를 했습니다만, 양적으로 늘어났다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게 질적으로 이 정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사실 못했어요. 이거는 이거 뭐 질적 평가라는 건 별명을 드리자면 모름지기 어려운 거라서 그렇지만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량이 지금 이제 GDP의 0.54%, 액수로는 뭐 22조 원에 불과합니다만,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목요일 날 3시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게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도박이 이제 작게는 뭐 한 80조에서 많게는 160조, 뭐 심지어 세게 얘기하는 사람 200조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원랜드 연간 매출액이 뭐 무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1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원정 카지노 가서 뿌리는 돈이 1,000억 원 모자라는 5조 원 이렇게 추산이 돼요. 그래서 합법 사행 산업이 마치 우리가 무지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법 도박에 비해서 매우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9쪽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 그 사행 사업자들한테서 걷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액수가 과연 적정한가?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뭐 일정하게 또 공제도 해주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적정선으로 좀 올려서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사업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데 이제 대체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공론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쪽. 이 50쪽은 이게 비전과 관련해서 이건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그 나머지 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가 우리 발제하신 이해국 교수님이나 또 우리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원장님께서 혹시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그 박남규 선생님 발제를 토론을 듣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게 자유 토론을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만남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회복 중에 있는 도박 중독자 박남규입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부분들은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회복자의 입장에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박 중독이 질병이라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제안드립니다. 아까 윤명수 교수님께서 그 중독자의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 중에 도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도박 중독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고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자, 도박 중독자란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 본인의 문제를 숨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그 응급실에서 깨어나서 제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두 딸아이의 아빠고 또 사랑하는 제 아내의 남편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저 혼자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그 비겁한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박 중독도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치료하면 뭐 나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멈추고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고 제 아내도 질병이고 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박 중독자의 가족인 제 아내도 안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을 질병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만 제대로 인식을 시켜도 최소한 자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도박을 8년 하면서 많이 듣고 실제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말고 제 주위에서요.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날리고 집을 날릴 수도 있겠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어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심각한 경우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숨을 잃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박 중독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본인의 도박 문제를 공개하고 치료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질병이라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거주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자, 도박 중독자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다가 직장을 잃고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도박장을 찾는 일 뿐이에요. 안전한 환경에서 도박 행위를 멈추고 도박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치유와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든지 회복에 대한 부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재발해서 도박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도박과 도박빚에 대한 재정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과 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직업재활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단기 거주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감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느끼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대부분 큰 빚을 지게 돼요. 그럼 어렵게 서류를 준비하고 개인회생 같은 구제제도를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명상에 계신 분들은 좀 명상에서 이제 깨어나 주시고요. 개인회생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재정상담을 하는데 저희 그 중독자 가족분 중에 개인회생을 제가 몇 번이라고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해서 알려드려도 이 말씀을 기사회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엔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사회생이 더 적합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구제제도를 활용해서 매달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갚아요. 그러다 보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심신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박에 대한 유혹이 생기게 되죠. 한 방이면 입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비합리적 신념도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재발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갚았던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동안의 고생은 다 물거품이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그런 회생 중인 사람들한테 대출을 몇백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밖에 해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억 가까운 돈을 불법 대출해주는 곳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도박 중독자를 2번 죽이는 이런 불법 대출은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불법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박 중독자들에게 행해지는 대출 규제는요,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도박 중독자의 가족의 어떤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의 심각한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저도 초중고등학교에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아까 김용호 교수님께서 이미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준비해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만난 고등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 때문에 400만 원의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고등학생이 도박을 해서 4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예전엔 도박을 하려면 돈을 싸들고 경마장이나 카지노나 하우스를 직접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중학생이 돈을 쌓을 수는 없었겠죠.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24시간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 중고등학생의 도박, 성인의 도박 구분도 모호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의미도 없습니다. 계속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청소년들은 성인들처럼 돈을 벌어서 그 도박빚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라 그 도박빚에 대한 재정 압박감을 감당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성인들도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8년 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박빚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에 한번 빠지면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에 단도박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도박 충동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처절하게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생활하고 버텼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중고나라 사기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 중, 고등학교에서 먼저 예방교육이,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아이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예방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도박을 알게 돼서 도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과 우려 속에 예방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금연교육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 유치원생들한테는 금연교육을 어떻게 하죠? 걔네들이 담배 피는 걸 배워서 담배 피면 어떡하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도박이, 중고등학생들의 도박이 심각한 학교일수록 예방교육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의무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헬프라인이 운영이 되고 있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도박 중독에 빠져있던 2010년 정도부터 이런 훌륭한 서비스가 제공이 됐다면 제가 몇 천만 원은 좀 덜 잃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도박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센터가 이러한 인식 변화를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사감위 자료를 보면 문제 도박자가 국민의 1.3%, 약 49만 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너무 많은 도박 중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그거에 몇 배 되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받는 가족들과 도박 중독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예방과 치유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선생님 아주 생생한 증언과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이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관련해서는 사감위법 개정안 열심히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제 우리 이해국 교수님도 제안하셨고 우리 토론하신 분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재활시설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사감위나 이렇게 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는, 이거는 한 50억 내지 100억 들 것 같은데, 적어도 하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행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랄지 또는 저 마사회,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업자들이 뭐 한 50억이랄지 뭐 안 되면 뭐 30억씩이라도 객출을 해서 이런 시설을 설립하도록 우리가 바람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마사회에서들 오셨는데, 이게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나 뭐 이렇게 입장에서는 많은 돈인데, 그런 이제 거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번 국리를 공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고, 이제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근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물질 중독 분야에서 연구 패러다임을 행위 중독으로 적용하고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이제 모델이 쭉 발전되어 온 부분들을 확인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외국에 근거 있는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 그리고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 실무자들하고 토론해 가면서 현실에 근거하면서도 좀 새로운 자유로운 의견을 좀 제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빈 곳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 다학제 전문가이시면서 회복자분까지 해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끝물이기 때문에 뭘 반영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대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AS를 나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연구 보고서에서 여태까지 제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치적일 수도 있고 좀 더 큰 틀에서의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뭐 다른 리스판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형 치유재활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외래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도박 환자분이 4분인가 5분 정도가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입원을 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에 2번을 뵙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2주에 1번을 뵙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한 달에 1번을 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날트렉손이라는 약을 고용량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인 ADHD로 진단이 돼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SSRI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외래 시간이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외래 간호사는 도박 환자가 오면 무척 싫어합니다. 최소 아무리 대학병원 외래지만 20분 이상은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도박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현재 도박센터에서도 뭐 면담을 할 때 공들여서 더 자주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좀 안정화돼서 뭐 12회기 프로그램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12회기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한 달에 한 번 또 계속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박치료 영역에 종사하는 어디서 어떤 치료를 하든 누구한테 가든 비슷한 퀄리티의 치료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권고를 받고 가능한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외국에 우리나라한테 맞을 것이냐 도박센터에서 이미 다 잘하고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하고 다학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가능한 표준화하고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좀 오픈 마인드로 봐주셨으면 좋고요. 뭐 없는 걸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하고 있는 게 비슷한 건지 이것들을 좀 통일된 기준을 만들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 AS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박 중독자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발표자나 또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박 중독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거는 도박 중독자인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 여론이나 다른 일반 뭐 정부 부처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자는 아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본인도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이 사회도 그런 그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앞으로는 도박 중독에 고통받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행사람 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된 건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올해 8월 28일이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6년 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으나 현재까지는 양적 성장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뭐 지역센터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같으면 목표를 하려면 20개가 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지역자치단체 단위로라도 아직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확정을 해야 되겠다. 또 서비스의 수준을 말하기 전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중에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 같은 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감회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아까 그 거주 치유시설 말씀하셨는데, 치유시설 문제도 지금 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 치유시설은 아니지만은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하고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센터의 예산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인 걸 위해서 한번 소장님 대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부탁해서 지금 아까 박사도 몇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은 사형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아니고 사형산업진흥위원회라고 이렇게까지들 알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과연 사람이가 사형산업통합감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4개 부처에 지금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까? 이 4개 부처를 통합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4개 부처에 제가 이게 잘못 안지는 모르지만 4개 부처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관법을 개선해서라도 진정 4개 부처, 모든 부처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이든지 대통령 직속에서 사람이가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계기가 큰 문제라고 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첫째 그때 사람을 출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일단 출범하고 보자 했는데 이 상태에 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원장님 계십니다만 지금 원장님께서 사회상 도박문제관리센터는 물론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독립적인 지대가 되는 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빗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법을 개정하든 도박문제관리 정관을 개정하든 해서라도 독립적인 재단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 관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정말 철학을 가지고 도박 중독자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본 정책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년이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양축이라고 썼지만 사람통합감독위원회하고 또 우리 도박문제관리센터 처음으로 생겼던 관리센터가 그대로 치유센터에서 사람에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 사람 관리센터가 됐으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우리 학자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전문가 계시면 도박 중독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으로 치료를 안 받아요. 법 판결이 한 3년 전에 삼성 나가는 분이 160억을 도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수영철 그 박사가 법정에 와서 지금까지 했어요. 심신미약이니까 치료 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전문가들 계시니까 정말 도박 중독은 아마 세계적으로 심신미약인지 모르겠는데요. 심신미약자지 않습니까? 중독자, 도박 중독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교도소에 가면 도박 때문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40% 됩니다. 이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교도소에는 아마 심리 치유센터가 지금 6개 교도소에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도박사범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도박사범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도박으로 사기, 다른 범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이것도 예방, 이거 치유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 형사지법 고등법원에 갔다 왔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사람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절도를 했어요. 그 절도를 하고 그래서 PC방에 갖다 줬어요. 오늘 논쟁이 뭐냐면 PC방에 받은 그 주인은 받은 폐물은 작물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듣고 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장은 형을 3년 1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PC방 운영자가 대기실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하다시피 한테 그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도박으로부터 도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또 보호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과연 원장님도 아주 생각하고 있지만 사행사랑감독위원회에 시민단체로 도박 문제가 있는 단체로서 가입한 단체가 제가 여러 개 있는지 모르지만 2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 피해자 모임하고 단독한 모임하고 가족 모임하고 3개 단체가 지금 사행사랑감독위 도박 문제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 등록이 돼 있어요. 다른 단체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가,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 다행입니다. 시민단체가 들어있더라고요. 중독 시민연대 대표하고 사무총장님이 발제자로 들어있어서 참 그것만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에 이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한번 패널이나 발제자나 없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다. 진정히 아까 회복자이신 황명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예방은 홍보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예방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133도 방송 계속 나가죠. 그러면 다 전문가니까 아시지만 한 번의 중독은 영원한 중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질환이니까 평생 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안 가야 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대해서 몇 회기, 10회기, 20회기 해서 끝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60년 된 단도박 모임과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안내라도 해주시고 133 홍보를 할 때 그리고 안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더 더운 단체가 있으면 얘기도 좋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방 얘기인데 오늘 방송을 들었더니 참 마사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마사에 들어주는 거지만 용산 그 어렵게 한 건물 거기에 이제 시민한테 환영한다고 거기에 지금 주민들을 위한 공간 만들고 농어촌 지금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 학생들의 기숙사를 만들어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 명년 학년도부터는 선발해서 받아들인다고. 참 얼마나 박수를 치고 싶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하이원 강원랜드도 하이원 메디컬도 있고 또 하이원 스키장이 있고 또 하이원 워터파크가 생겼나요? 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 활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사회상감독위원회 사무실장님 또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사회로 합의를 하고 정말로 도박 관계 없습니다. 이건 사회로 하였다면 이것이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 환원을 했다면 양의 탈을 쓴 뭐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양의 탈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 환원 시설에는 사행산업의 냄새가 나지 않는 홍보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거기에서 각인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싶어 하는 게 우리가 그렇듯이 그런 것이 그런 냄새를 안 피고 그것을 하는 이런 게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외에다 드릴 말씀 많이 너무 제가 많으시라고 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린 사회산업위원회 문제, 거래센터 문제, 또 지금 얘기했던 홍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좋아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지나가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자료지 18페이지 보시면은 18페이지 그 위에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현재의 그 예방치유 관련한 이 정책이 as is 왼쪽에 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3차에 하고자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이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이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감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사감의 내에서도 이거 연구도 하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론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부처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이거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매니저 쪽에. 예. 중독예방 12년대 김병 목사님 발제에 잘 청취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 방향대로 가면 우리 사람의 갖고 예방 분야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 기대를 갖습니다. 한 가지 좀 이런 가운데 좀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점을 좀 의견으로 드리면서 우리 이욱 교수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그 사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유병률인데요. 그 유병률을 이제 낮추는 로드맵이 발제문 가운데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 2008년도에 9.5에서 지금 16년도 5.2면 절반이 주로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이러한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사감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년, 이제 3차 건전 발전을 이제 좀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때 과연 절반으로 2.5%로 줄이시든지 만약에 2.5%로 줄일 수 있다면 선진국 수준이고 저희가 초기에 사감이 출범의 그 목표에 달하는 제약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2.5%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현재 정부가 앞으로 10년 뒤에 목표 제약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막연하게 줄인다라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좀 우리가 목표량을 2.5 이렇게 아니 3% 이런 걸 한번 좀 발전 계획안에 그 발전안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고요. 두 번째로 거버넌스가 부족하다는 점은 참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도박비전에서 그 범명희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도박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또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감위가 다소 폐쇄적으로 좀 운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2기 위원을 했지만 2기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시민단체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계속 청취를 했었는데 사실 근자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사감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앞으로 거버넌스는 굉장히 확장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물론 이제 패널 가운데 이게 뭐 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협의체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사감위의 그 거버넌스가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욱 교수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감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바람이고요. 세 번째로 끝으로 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센터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말해야죠. 지금 솔직히 사행업체들이 본인들이 분담금을 내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뭐 이것저것 더 내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사감위 당국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터의 효율성, 과연 비용 대비 적절한 효율성을 낼 수 있는가를 좀 외부에 좀 의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 가지 센터에 대해서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회복자들과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센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한마디로 직원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우리 잘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이 이익위원을 역임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대표라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문전박대 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갖춰진 마음을 가지고 과연 센터가 국민 앞에 칭찬받고 존중받는 센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가지면서 사감위가 센터를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 그 자유로 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감위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끝으로 전자카드 불법 도박, 재발 문제 여러 부분들 약간 그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향후 교수님께서 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목사님은 세 번째 토론회에서 그 토론자 하시면서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그때 충당 문제에서 예. 그 법원에서 관련해서 사감위가 폐쇄적이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시도록 만드는데 제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거 참고해가지고 아주 그 긴밀하게 협의한 그런 사감위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가 하는 일의 효과성 분석 관련해서는 뭐 계속 지적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공무원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저 유명한 이게 KDI랄지 무슨 정부가 설립한 각종 연구소 또 민간 연구소 다 해서 봐도 이 양적 분석이라는 게 참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걸 유념해서 우리 센터가 하는 일이 진짜 효과성 내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고견을 구하는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센터 직원이 이 불미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제가 간곡하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병률 저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어떠냐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국 교수님께서 이번 3차 계획 초창기에 연구 계획서를 논의를 할 때 어쨌든 3차의 중요한 목표가 유병률의 감소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박 중독자의 치료나 여러 가지 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토대 설정할 만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 도박 중독의 발생을 낮추고 유병률을 낮추려면 노출을 줄이려면 말 그대로 전자카드제, 총량제, 예방교육, 그리고 중위험자가 고위험자 병적 도박 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기 개입, 단기 개입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나와야 되고, 그럼 현재 중독인 사람들을 근거 기반 프로그램으로 몇 명을 치료할 것인가 이런 목표들이 다 나와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들은 과연 3차 종합대책에 이 목표를 위해서 얼마를 투입하겠냐를 넣을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국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서너 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토론하고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목표치에 대해서는 뭐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하시죠. 어디 뭐 소속이랑 성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마사 육견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근무하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감이 출범되기 전부터 육견센터에서 근무를 해왔고, 사감이가 출범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되는 모습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사감이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출범될 때 저희 육견센터의 어떤 지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을 했었고요. 많은 또 세미나도 하고 참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아까 김기호 위원장님 같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교류가 전혀 없었고 상당히 폐쇄적인 구조로 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해국 교수님이 아주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질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상당히 상담자로서 과연 도박 중독자가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수없이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가족들로부터. 가족들은 그게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목표는 치료가 가능한가입니다. 우리가 핵심은 거기에다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치료 접근법이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나름대로 3단계 치유 접근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각계 센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치유 접근법을 활용하게 합니다. 그 뒤에 성과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센터에서 잘 치유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유센터의 접근법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활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국 교수님이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치유 접근법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 접근법 중에 그런 연구자들을 잘 모아서 많이 활용한다면 외국보다도 더 성과가 좋은 접근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MBSR이라는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존 카바틴이라는 구글 출신의 그런 학자가 만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송산 스님에게서 배워갔다는 치유법이에요. 그 말은 우리 현장에 있는 상담자 여기 많이 오셨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기법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런 기법뿐만 아니라 우리 GA 모임, 간만음 이런 자조집단 모임에서도 성과가 훨씬 더 좋다면 그런 기법을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예산을 확대하는 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육현센터라는 사회산업체 내 상담센터에 있다 보니까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마사회에서 경험하는 도박 중독자가 60에서 80%다. 이게 무슨 결과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유병률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제 결론은 이용자들, 사행산업체 내에서 유병률을 조사하는 것은 유병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건 보건학계로 책에 나옵니다. 뭐냐? 대표적인 표집 오류다. 메르스 유병률을 조사한다고 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유병률을 조사합니까? 아니거든요. 네. 유병률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거주민 중심으로 유병률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마 이용자들을 아니면 카지노 이용자들을 역계산하면 비율이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100%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이 방법, 유병률 조사를 이국 교수님께서 새롭게 접근하신다고 하니까 제 좋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물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그 참 사감이가 이렇게
폭넓게 얘기를 들어야 돼. 사감위도 그렇고 저희 센터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맨 뒤에 말씀하시죠. 예, 저 중독자, 회복자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제 이름은 강신성입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저 중독 치유 관련해서 3차 정확히 말씀 잘 드렸는데요. 다만 좀 아쉽다는 말씀만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원장님 내년에 무슨 집체시설 예산 확보나 또 계획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대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센터를 초기에 저희들이 좀 설치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는 저희가 제일 간절했던 건 상담이었어요. 상담을 받아보자. 상담을 받는 것이 중독자가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기구, 거기에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관입법 개정을 저희가 12년도 이뤄냈는데 저는 요 근래에 아마 센터에 계신 분들 아실 건데 아마 다음 달쯤이면 민간 상담 예산이 좀 고갈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이게 잠깐만, 그게 상담 예산이 고갈된다고요? 민간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한 거를 다 지금 소비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종합계획 안에 뭐를 확대하고 설치하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저 센터에서 오신 분 혹시 답변하시죠? 잠시만요. 차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서. 아니, 팩트는 좀 확인해야 되니까. 예. 지금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 종합계획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논의를 하는 게 진짜 좀 화가 나긴 하거든요. 다만 이 상담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가 사람이가 진짜 해줘야 될 게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이 계획 안에 상담에 관한 어떤 그 폭넓은 예산이나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의 문턱입니다. 지금 중독자들 또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뭐 일을 안 하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센터가 저희들은 좀 365일 좀 이렇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좀 어떤 이렇게 체계가 좀 완성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거에 좀 마지막으로 예산을 저희들은 좀 효율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도박중독 예방 강사라는 걸 수료를 했지만 한 번도 강의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강의를 못한 사람들은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강의자 수가 없다. 강의를 요청하는 곳이 많다. 그러면서 예산을 지금 이쪽에다 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담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데 예방 강사를 계속해서 배출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 계획 안에 좀 폭넓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주 일요일 날 저희 회원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이런 일은 해마다 뭐 한두 분씩 저희 회원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계신데 이 중독자들이 이 간절함이 가족이 애타함이 이 계획 안에 좀 잘 좀 이게 좀 섞여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우리 저 앞에서 이렇게 질의하신 분들 목소리에 보면은 그런 어떤 의견이 좀 제대로 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좀 처장님이나
우리 원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좀 들어주셔서 계획 안에 좀 폭넓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부장님, 아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예방 강사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강사로서 활동 못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저는 이제 80학번이고 이게 제가 어떻게 국립사범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거기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국립사범대를 나오면은 그냥 다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저는 실제로 우리 과를 만든 일에 이제 최악의 점수로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어디 출근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도 제가 교단 한 8년 썼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애들한테 이게 자격 없는 선생이 참 너무 못할 짓 많이 했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범대를 나왔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전형을 거쳐서 그 교단에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들어선 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장님 그 문제는 좀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고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 그거 어떻게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벌써? 예,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리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분기별 예산 집행 정타안을 점검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이나 이제 상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 상담 기관의 상담 수요가 예측을 했을 때 증가를 예측했을 때 저희가 한 10월 정도면 예산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사업 전체 지역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본부까지 다해서 예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사업 상담은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취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365일 3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희 지역 센터에서 12개 센터 중에 금년부터는 야간 상담을 모두 주중에 확대를 했습니다. 토 일요일은? 토 일요일까지는 조금 못하시고요. 그동안 이제 주간 상담을 하던 곳에서 야간 상담까지는 금년에 확대를 하셨고 대신 민간 상담 부분에서 주말 상담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배분을 해서 가능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편리하신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 당국이랑 지금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이제 시간이 다들 짧게 부탁드립니다. 히트체크 때문에 아까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 강사에 대해서 우리 강승성 그 주제는 요거 끝나고 저랑 따로 얘기하시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정 예방 강사가 강의에 60%를 차지하고 많은 예방 강사들은 한 번도 강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이거는 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 팩트는 이게 공유하고 있는 바고 그걸 해석하는 게 약간 다른데 어쨌든 따로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그럼 우리 토론하신 교수님들 중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는 토론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책임성에 대해서 명백한 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일을 잘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일을 못했을 때도 책임질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원장님 앞에 계시지만 원장님 선출직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센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확대해 보자면요. 사감위 안에 예방치유과가 있습니다. 근데 예방치유과가 도방문제관리센터와 이렇게 수직적 관계에 있기보다는 좀 수평적 관계 안에서 사실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원장에게 묻는다면 도방문제관리센터의 사업이 보다 더 책임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육회센터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 도방문제관리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전국 14개 센터의 보편적 서비스와 상담이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좀 특화된 어떤 센터 또는 민간 센터에서 개발이 된 것들을 이쪽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간다든지 펀딩을 통해서 하는 조건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도방문제관리센터 자체의 기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유병률을 낮춘 거는 사감위가 출범한 이후에 최대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정신건강 영역에서 어떤 이런 중독 영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유병률의 저하가 나타난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처음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병률 조사한 거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가 과잉 표집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본 오차의 가능성이 오염이 됐다 그러죠.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형 보편적인 거, 또 공공 책임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누락된 것은 지금 현재 센터가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물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공공성을 물으려면 공공기관이나 공공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감위의 권한이나 기능과 관련해서도 저도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종이 호랑이가 없는 거예요.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직은 되게 웃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감위 조직법 개선할 때 정말 제가 계속 국가 책임을 왜 강조를 하냐면, 중독자들을 만나면 지금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고, 네가 문제하고, 너 때문에 온 사람이 다 괴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1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가 어찌됐건 사행 산업이라는 거 허락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감위 조직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반드시 논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검토의 장이 꼭 좀 다음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감위가 종이호랑이고 허당이라는 건 사실은 2급 비밀인데 오늘 얼떨결에 이렇게 폭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두 분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독의 치유를 원하거나 조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만나는 센터에 계신 분들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혹은 전문성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이야기를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방치유 사업의 효과성을 보려면 정부의 이런 체계나 조직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제가 365일 오픈해달라는 이야기에 이제 깜짝 놀라서 필요는 한데 그럴 수 있는 정말 인력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얘기가 빠져 있어서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다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런 자리가 아니라면 드릴 수 없는 말씀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한 25년 전에 제 친구 중에 당뇨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찾아가서 막 위로를 해주고 얘는 뭐 죽을 병 걸리는 것처럼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25년이 지금 넘어갔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제일 건강하고요. 그때 병문안 갔던 친구 중에 한 2명은 지금 심근경색에 뭐 저세상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는 그 20대 중반에 당뇨에 걸리고 담배를 끊고요, 술을 끊고요, 소식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도박 중독과 아까 우리 권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박 중독과 당뇨병은 같습니다. 완치가 없는 진행성 질환이고요. 평생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요. 약도 먹고요. 지금 가장 건강합니다. 제일 오래 살 것 같아요. 우리 도박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몹쓸병에 걸렸지만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회복한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히 건강한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 중에는 도박 중독은 축복의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죠.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라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이호 교수님 이제 안 하셔도 될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불법 도박 단속, 또 목요일에는 이 매출 총량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우리 합법 사행 산업의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와 관련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이 날도 구준데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하신 말씀은 저희가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잘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실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과장님 말씀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